네, 그러면 동차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차반 박물관에서 동차반 인사노무 관리 강의를 맡은 임현진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원래 제 목소리가 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저번 주에 좀 고생 좀 하고, 근데 아직 이 호흡기 쪽이 또 다시 좀 감기 기운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지금 좀 호흡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는 좀 아니어가지고 듣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빨리 이제 완치돼서 다음 주부터는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좀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좀 그런 부분들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강의 중간에 좀 기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차반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1차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동차반 강의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차반 강의가 어쨌든 뭐 시험 전까지 진행이 되면서 다른 것들과 다르게 조금 이제 동차반만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랑 이제 그런 동차반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그 강의 계획서에도 있지만 요 메일로 그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질의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메일로 확인해서 메일 들어오면 이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니까요. 요 메일 주소 기억해 두셨다가 뭐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오프라인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혹시 이제 뭐 답안에 대한 첨삭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 메일로 그 스캐너 답안지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다 회신을 드리니까요. 요 메일 좀 메모해 두셨다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차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차반을 이제 압축 과정이라고 좀 부릅니다. 압축 과정.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거를 좀 압축해 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림동 수험가에서 보통은 이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GS 연기, GS 1기, 그다음에 GS 2기, 그다음에 GS 3기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요 순환별로 좀 특징이 있죠. 그렇죠? GS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중심이죠. 이론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이론을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기가 끝나면 1기 때는 이제 심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기 때 뭐 교수님 교과서나 아니면 기본서를 가지고 보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배웠던 사항들을 1기 때는 좀 이제 심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GS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핵심 정리를 내용적으로 하고 플러스 이제 뭐가 들어와요? 이때부터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2기 때 말고 1기 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모의고사를. 근데 비중은 아무래도 이론이 더 베이스고 모의고사는 이제 어쨌든 뭐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쨌든 2기 때가 보통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즉 요 실전 모의고사 쓰는 시기가 바로 이제 2기 때부터고 3기는 이제 시험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최종 정리 내용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진짜 3기 때는 이제 쓰는 게 더 메인이고 이제 뭐 이때까지는 뭐 하프 모의고사를 50점짜리를 보더라도 이때는 이제 뭐 100점짜리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레벨업을 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레벨업을 해 가고 여기에 연기와 1기는 어쨌든 최대한 이해를 해서 2기, 3기 때 이제 답안으로 이제 내가 현출을 해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뭐고 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현출할 것인가. 그래서 시험에서 좋은 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답안을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 이제 2기와 3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보통 이제 구분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연기와 1기, 그다음에 2기와 3기,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저도 들으시는 분들에게 연기와 1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때가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시기고 암기보다는 이해에 더 방점을 찍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때 충분하게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1, 2기 때, 3기 때 가서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는 내용적으로는 다 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고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대부분 모의고사 보고 강평하고 모의고사 내용에 대한 해설이 위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쓰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되고 이제 2기, 3기 넘어가면 이때는 이제 뭐 모의고사라는 거 쓰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암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 1기, 그다음에 2기, 3기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기가 끝났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기가 시작되고, 이제 유예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2기 때부터 혹은 더 빠른 분들 1기 때부터 써오면서 이제 답안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가 원래 정상적인 커리큘럼인데, 사실 동차반은 이제 1차 이후에 2차 때까지 어쨌든 우리가 그 올림픽 정신으로 가서 다 법점만 받아오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사실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1차를 한 번 붙으면 두 번의 2차 기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1차 끝나면 어쨌든 합격하고 나면 2차 때까지는 시간이 좀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텀이 길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월 달쯤에 시험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남은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열심히 투자하고 기존에 공부가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그 투자한 거에 따라서 동차로 합격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설령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 동차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얻는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2차를 나중에 뭐 동차가 안 되더라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때 공부를 할 때, 이때부터 다시 시작할 때 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에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몰입을 해서 한 해 도구를 한번 돌려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 그 시험장 가서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점수를 받아보기도 하면은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경험치가 됩니다. 단순히 그냥 법점만 받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답도 안 쓰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연기일 때도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동차반을 들으신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각오가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이 동차반을 들으시는 만큼의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차 시험 끝났으니까 뭔가 하나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 내년에도 한 번 더 있다는 생각에 사실 사람 마음이 다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내년도에 합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험 시절에 저도 이제 동차를 노렸었죠. 동차를 노려서 계속 이제 동차로 준비를 하고 1차 보고 그 다음에 동차 때도 이제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비록 합격은 못하고 제시로 합격을 했었지만 그때 했던 경험이 꽤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이제 이 인사노무 관리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 아무래도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경영학 과목이 익숙치도 않았고,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나 이제 뭐 경영학 과목, 이제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민소가 이제 그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민소를 택하긴 했지만, 이 경영학 과목이라는 인사노무 관리를 처음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많이 헤매고, 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굉장히 망설여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동차 때 어쨌든 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그 결과를 얻어봤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시 때는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보면서 저만의 좀 그런 노하우를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가 그 제시 때는 이제 고득점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동차만
시간을 활용하시는 만큼 동차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임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올림픽 정신으로 날리지 마시고 좀 진짜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덤벼보시고, 비록 안 되더라도 그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제시 시작할 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점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차반이 약간 압축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압축 과정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동차반이 총 이제 9회로 진행이 되죠. 시험 전까지 이제 9회인데, 이 9회 과정 내에 이론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 연기 1기 2기 요 중간쯤 어디겠죠? 뭐 3기 요 어디쯤 중간쯤에서 이게 좀 압축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이론만 주구장창 하기에는 시험이 코앞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또 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뭐 해야 돼요? 다 답안을 현출해내야 돼요. 우리 1차나 2차랑 시험이 같은 노무사 시험이랑 완전 다릅니다.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판까지 열심히 보고 눈으로 발라서 시험장 가면 지문 보고 익숙한 것들, 익숙치 않은 것들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찍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되지만 2차는 전혀 안 그래요. 2차는 쓰기 시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 가면은 뭐 법과 시험이면은 법전을 주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로지 여러분 펜 하나와 그 다음에 답안지 여백에 다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현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인사 관련 답안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를 우리가 등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강의 계획서상으로 한 3번 정도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오늘은 1회니까 그렇지만 뭐 2회 때, 3회 때부터 진도가 나가면 제가 복습 문제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거를 원래 연기 때 같은 경우 시간이 많아서 수업 전에 써보고 첨삭하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써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그런 거 복습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점검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요렇게 이론과 모의고사 같이 진행이 될 거다. 물론 이 둘 중에 좀 더 집중을 할 거는 이론에 더 집중을 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제가 인사관리를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최대한 압축적으로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도 이제 박경 교수님 책이 아니라 이제 단권화 인사노무관리 단권화된 책으로 그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모의고사 우리가 50점짜리로 한 3번 정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연습해보고 첨삭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복습 문제 나눠드리는 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써서 저한테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다 첨삭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빡빡하겠지만 여러분이 최대한 그렇게 압축적인 과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차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차반 하실 때 좀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동차반 한 4년째 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들으시다가 점점 사람이 줄어들어요, 동차반은.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덤비다가 이제 어차피 내년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마음이 약해지시다 보니까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약해지지 마시고, 요즘은 이제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도 남들처럼 해서는 합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동차반도 이 좋은 기회를 날리지 않고 최대한 살려보고, 내가 비록 못 살리더라도 거기서 뭔가 다음에 준비했을 때 큰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내용들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동차반에 대한 내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이에요. 인사노무 관리.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인사노무 관리죠. 인사노무 관리는 뭐예요? 경영학의 하나의 내용이죠. 경영학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생산, 재무 뭐 이런 것처럼 이 인사노무 관리 HR도 경영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1차 때는 경영학이라고 해서 전반을 다 다뤄주지만 이제 우리 여기 와서는 이 중에 인사노무 관리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노무사 시험을 잘 보시면 노무사 시험이라는 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는 뭐 업무 영역도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법학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학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학 과목도 있죠. 그렇죠? 노동경제학. 이렇게 2차 시험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시험 한정해서 보면은 법학이라는 거는 노동법, 그 다음에 행정이 있죠. 물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면 민소도 있지만 어쨌든 필수로 본다 그러는 거고, 경영학에는 이제 인사노무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조직이 있죠. 물론 이 경영조직은 선택이죠. 그래서 이걸 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인사노무만 하게 돼요. 자, 요렇게가 이제 메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필수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필수인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과목들이고 중요한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 과목들이 하나는 법학이고, 이제 요 두 개는 법학이고 경영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어떻게 보면 인문과학의 학문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성향이 있고 본인의 그 호불호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법학 과목이 더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학은 오래된 학문이고 그 나름의 우리가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논리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체계 안에서 법학이라는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딱딱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법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서 거기에 요건이 뭐고 효과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만의 또 공부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는 이 법학과는 또 완전 달라요. 이 경영학. 그래서 법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할까요? 자, 법학은 법전이 있고 법전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학 같은 경우에 이런 차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에 대한 거다. 그러면 법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학은 기본적으로 다 이래요. 법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형법이면은 절도를 범한 자는 뭐 몇 년 형에 처한다면 절도가 뭐냐? 그렇죠? 절도의 구성 요건은 뭐 이렇게 공부하듯이 법학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1년간 80% 출근한, 80% 출근 이런 거 빠졌네요. 80% 출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게 요건이죠.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건. 그러면 1년간 80% 출근했다는 의미가 뭐냐? 근로자는 뭐냐? 자,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런 요건에 맞는지를 보죠. 그러면 요건에 맞으면 효과는 어떻게 돼요? 효과는 정해져 있죠. 왜? 법에 있잖아요.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는 뭐에 15일 연차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학은 기본적으로 요건, 효과론인데 요건은 법전에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느냐? 그러면 효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으로는 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막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케이스 나오면 뭐 법전에 대한 내용들 판례에 뭐해서 포섭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요건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정당한 쟁의행위다,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요건에 이제 충족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깊이 공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학인 건데, 근데 우리 그 경영학은 안 달라요. 경영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기업을 뭘 연구하는 거예요? 기업이 어떻게 하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 주체 중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요거는 기업과 관련된 거고, 얘네들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을 일을 시켜서 잘 시켜서 성과를 높이고, 이런 부류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귀결되는 거. 어떻게 하면 기업이 우리가 뭐 그 이윤을 추구하면서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많은 제도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다 기업의 어쨌든 경영활동, 경제활동에 있어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들에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은 효과를 검증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제도, 뭐 이러한 기법, 뭐 이런 걸 썼을 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기업들이 성장이 올라가더라. 뭐 종업원들이 성과가 높아지더라. 종업원들이 몰입도가 올라가더라. 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건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되게 사람들을 단순화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법학과 경영학의 차이가 계속 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읽을 때는 볼 때는 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경영학 과목이 인사노무관리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경영자 마인드로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법학은 뭐예요? 근로자 보호 취지가 강하잖아요. 어쨌든 그거니까. 특히 법학이래. 노동법 같은 경우는 그렇죠? 노동법 우리가 배운 노동법은 뭐예요? 노동법의 이거의 취지 자체가 뭐예요? 근로자 보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 권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하는 내용들인데 경영학은 그런 건 아니에요. 경영학은 뭐예요? 일단은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영을 공부할 때 특히 뭐예요? 인사관리 공부할 때는 무조건 경영자의 마인드로 책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일단 마인드 전환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여기에 자꾸 의구심을 품고 뭔가 거기에 뭐 정당성, 뭐 법적인 거 이런 걸 자꾸 따지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업에서 인력 수요나 공급을 예측할 때 인력을 적정 인력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과잉 공급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100명이면 충분한데 기업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150명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100명이 적정 인력인데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뭐 하면 50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잉여 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 내보내야죠. 그게 원래 맞잖아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정리해고를 하고 뭐 이런 조정 마감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법학적 접근하면 정리해고할 때 이게 경영상 해고니까 경영상 해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면은 이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인사노무 관리할 때는 경영자의 마인드 혹은 인사관리자의 마인드로서 책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인사노무 관리 자체가 어쨌든 기업의 경영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업이 가진 자원 중에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을 성과를 높이고 성장을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제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쓰면 종업원들이 몰입하고 동기부여가 돼서 성과가 나고 뭐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서 성과가 떨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이 인사노무 관리의 하나의 경영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성향에 따라서 이게 더 맞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답안도 보면은 법학은 어쨌든 틀이 정해져 있고 문제 검토, 문제 소재, 그 다음에 뭐 학판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죠. 근데 경영학에서 특히 인사노무관에서는 그런 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썰을 어떻게 더 푸느냐 이게 사실은 이 인사노무 관리 답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글짓기 실력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노무 관리할 때는 그 차이를 법학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법학은 그래도 뭐가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경영학은 그게 인사노무 관리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뚱구름 잡는 것 같고 머릿속에도 남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인사노무 관리의 특징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는 방법을 잘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한다? 나중에 되면 암기 위주로만 접근을 해요. 인사노무 관리를.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안 되니까 외우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무작정 드립다 외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휘발성이 강합니다. 인사노무 관리는. 그래서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막 그러다 보면은 볼멘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인사노무 관리의 특징이 원래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공부 방법을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 거겠죠. 맞게 공부 방법을. 이걸 암기로 접근하면 여러분은 필패예요. 인사노무 관리는. 암기로 접근해 버리면 나 모르겠다. 그냥 외워버리겠다. 외우고 그냥 시험장 가서 볼래. 그래서 뭐 답안 같은 거 구해서 막 디귿다 외우고 여러분 쓰려고 하죠. 그런 필패예요. 필패.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봐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노무 관리. 이거 아까 전에 이제 어떤 경영자의 마인드, 이런 것도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할 때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와 그 이제 시각에 대한 것들이고, 여러분이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 물론 이해와 암기가 다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해에 무조건 인사노무 관리는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사노무 관리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체계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법학에도 체계가 있듯이 인사노무 관리도 체계가 있고,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여기 있는 제도와도 연결이 되고, 우리가 인사제도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서로 조합들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체계가 있어요, 다. 그렇죠? 그런 체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제도를 단순히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예를 들어 어떤 기법이 나왔어. 그럼 이 기법이 어떤 기법이고, 그러면 그 기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장단점들이나 효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외워서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서 커버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되면 나중에 암기할 분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방법이나 이런 걸 이제 계속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부 모집이다, 외부 모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럼 내부 모집이 뭐냐? 내부 노동시장에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고 지원자를 찾는 거라 그러면 장단점을 생각할 때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부 모집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조직 내부에서만 사람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외부 밖에서 모집하는 것보다 인재풀이 적어요, 많아요? 당연히 적죠. 내부니까. 그럼 단점이에요, 그게. 인재 선택의 폭이 좁다. 단점이에요, 그게. 그렇죠? 반면에 뭐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외부 채용을 하게 되면 외부 채용이 하더라도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적응을 할지 못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외부 채용의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내부 모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미 우리 조직에서 몇 년 일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우리 조직 잘 알고 우리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직무로 배치 전환시키거나 안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외부 채용 리스크는 없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들을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제도나 그 내용 속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아니면 이 제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단점이나 효과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암기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그 개념적이나 이런 거를 무슨 뭐 법전에 있는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부 관리다. 그러면 학부 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가 교수님들 책마다 달라. 키워드 핵심적인 것만 자꾸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의 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부 관리가.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개념이다 이런 것도. 그래서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내 이론적인 거나 기법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인사노무 관련해서 이론적인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론적인 사항.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이론, 그러니까 우리 경영조직이랑 다르게.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인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차반이라고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외워야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해가 끝나면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것들을 하거나 해도 되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기다가 방점을 찍는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 인사노무 관리 고득점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꼭 접근을 하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할 때 나무나 숲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나무냐 숲이냐, 그렇죠?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숲은 뭐야?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있는 거고, 나무는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많이 비유하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사실 둘 다 중요해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숲을 먼저 조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인사노무관리 여러분 머릿속에 딱 했을 때 이 책의 구성이 혹은 뭐 어떤 책이든 그렇지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안 떠오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인사노무관리가 시작해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나무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통은 주민 줌아웃이라고 그러죠. 뒤로도 봤다가 머리도 봤다가 하는 식으로 인사노무관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숲을 먼저 보려고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암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암기로 간다는 거는 나무로만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뭐 기법이나 뭐 제도만 외우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 제도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와 연결되어 있고 그런 숲을 먼저 여러분들이 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나무를 그 다음에 보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나무를 보다가도 이 나무가 여기 숲에 여기 위치쯤에 있구나. 그러면 이 숲의 위치에는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조합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궁극적으로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사노무관리가 이해가 되어 있고 본인이 글만 좀 잘 쓰면 되게 쉬운 과목이에요. 그렇죠? 되게 쉬운 과목.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욕먹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경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사노무관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유레카를 외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접근 방법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이제 그 공부 방법으로 이제 계속 지도를 했을 때 사실 인사노무관리 그래서 저는 막판에 거의 안 봤어요. 그냥 기본적인 틀 얼개는 다 잡아놨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것들만 좀 고민을 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게 그래도 그때가 71점인가 제가 받았으니까 고득점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후배들한테도 많이 알려줬었는데 그게 좀 인사노무관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강조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인사노무관리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전체 숲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전체 숲을. 그러니까 전체 숲이 인사노무관리라는 숲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한번 가볍게 왜냐하면 제가 이 그림을 앞으로는 여러 번 그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같이 넣어야 돼요. 자, 책으로는 9페이지 잠깐 펴놓으세요. 9페이지를.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페이지에 인사관리 학문적 체계라고 되어 있고, 자, 인사관리 연구 대상은 뭐래요? 직무. 그 다음에 인간, 노동이죠? 직무 혹은 인간인데 사람으로 바꿔도 됩니다. 어차피. 즉, 뭐예요? 인사관리 연구 대상은 직무와 사람이에요. 직무와 사람. 그쵸? 다른 말로 하면 인사관리 대상도 직무와 사람입니다. 즉 우리 HRM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기업이 가진 많은 것들 중에서 인적자원 그리고 그 인적자원이 맡게 되는 일인 직무 요 두 가지예요. 그쵸?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HRM이라는 거는 뭐예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조직이 굴러가려면 여기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대리가 있어. 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얘가 할 일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너 HR 맡아. 너 B 대리? 야 너는 그러니까 영업 맡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무와 사람이 서로 매칭이 돼야지 뭐예요? 일이 돌아가는 거죠? 일은 없고 사람만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일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인사관리라는 거는 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관리. 즉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이 해당 직무에 적정한 사람을 앉혀서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직무가 예를 들어서 영업 직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A 대리가 있고 B 대리가 있는데 얘는 내성적이야. 예를 들어서 말주변도 떨어져. 그렇죠? 샤이한 사람이야 그대로. 근데 B 대리는 말 달변가야. 그리고 활동적이야. 뭐 MBTI로 따지면 E형이죠. E형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좋아. 뭐 이래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HR의 입장에서 조직 입장에서 이 영업의 일을 잘하려면 누구를 영업에 맡겨야 돼요? B대리에게 맡기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직무와 이 사람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서 뭐예요? 적합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영업 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안 친다. 그러면 얘의 어떤 특징들을 봤을 때 이 일을 잘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과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얘 개인의 성과가 조직의 성과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올리는데 일조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책을 보다 그러면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는 게 바로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사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HRM이라는 거는 결국 직무와 조직 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에 대한 관리고 이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 그러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잖아. 그러면 하나씩 볼 수 있죠. 그러면 직무에 대한 관리 뭐가 있지? 직무를 관리를 별도로 또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 관리에 대한 것들이 뭐가 나오냐면 직무 설계,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직무 평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직 내에서 어떤 직무가 있는지를 알고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필요한 요건들이 뭔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뭐예요? 그 내용들을 보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뽑든지 배치 전환시키든지 할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한 게 직무관리인데 그 직무관리 활동으로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직무 설계, 직무 분석, 이렇게 직무 평가.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직무 설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직무 설계라는 거는 이 하나의 일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수평적, 수직적인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배울 건데 그래서 나오는 게 직무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즉, 직무의 과업의 종류와 수를 어떻게 하고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 그런 직무 구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직무 과정에 대한 설계. 그렇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설계. 즉, 직무를 할 때 9시부터 6시까지 시킬 거냐 아니면 유연근무제 시켜가지고 뭐 지 마음대로 자율근무 할 수 있게 할 거냐. 요렇게 요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교과서를 보면은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쭉 배우고 처음에 나오는 게 직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직무관리에서 직무설계, 직무분석 이 순서대로 배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인 거죠. 직무 파트에서의 큰 구성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구조 설계에는 또 뭐가 있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구조 설계에서는 뭐 전통적 직무 설계가 있고 현대적 직무 설계가 있고 현대적 직무 설계는 또 이런 내용이고 그게 다 뭐야? 나무예요, 이제.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런 직무하면 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러면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고를 머릿속에 여러분이 넣어 두셔야 돼요. 주소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고.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는 뭐가 있느냐? 자, 사람. 우리가 사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재를 확보하려면 처음에 뽑아야겠죠? 그게 뭐예요? 확보 관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확보, 그 다음에 사람을 개발시키는, 즉 교육훈련 시키고, 뽑아놨으니까 뭐 교육훈련도 시키고 경력개발 시키고 그런 개발에 대한 내용도 있죠. 교육훈련, 경력개발. 그 다음에 뽑아놓으니까 뭐예요? 일을 하면 일에 대한 것들, 이 사람의 업무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평가. 그 다음에 일했으니까 돈도 줘야죠. 보상. 그 다음에 동기부여도 시켜줘야겠죠. 뭐 산업안전도 유지시켜주고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내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학개평 보유방. 인사관리 개별 기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즉 사람에 대해서 확보하고 사람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보상하고 유지하고 방출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보에서는 또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사람을 뽑을 때 먼저 몇 명을 뽑을 거냐,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그런 인력 계획들을 수립을 해요. 그쵸? 당연히 그냥 사람을 필요하다 막 뽑는 게 아니죠. 우리가 향후에 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고, 뭐 정년 퇴직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몇 명을 뽑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뽑을지 그 인력 계획이고. 그리고 그렇게 수립되면 뭐예요? 지원자들을 모집을 하죠. 자, 우리 회사 이렇게 채용하니까 지원 많이 해주세요. 모집하고. 그리고 그 모집된 지원자들 중에 어떻게 선발하는 거죠. 이렇게 세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은 어떻게 돼요? 개발은 인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시키고 경력개발, 경력경로나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평가는 인사평가인 거고 보상도 마찬가지 유지, 방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 그림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 HRM은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HRM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을 확보해서 인사관리 효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직무에 대한 관리로는 직무관리가 있고 이 직무관리에는 직무설계, 분석, 평가 그리고 특히 직무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직무설계인데 이러한 직무설계는 구조설계, 과정설계, 근무설계가 있다. 특히 이 직무구조설계가 직무 만족이나 이런 거 영향을 미치는데 큰데 이 구조 설계에는 전통적인 직무 설계 방법이 있고 현대적인 직무 설계 방법이 있고 뭐 이게 계속 가지치기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확보 관리로서는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인력 계획에 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죠. 인력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력을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방법은 뭐가 있고 등등등. 그게 다 나무예요. 그렇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많은 내용을 배울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나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 큰 판 안에 얘는 여기에서 위치해 있고 이거고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그림 속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사관리를 하면 그냥 말로도 썰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인사관리 그러면 인사관리 뭐지? 이런 게 아니라 인사관리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조직 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이제 물론 공부를 하면 이제 거기에 더 이제 표현들이 붙겠죠. 어쨌든 간단하게 보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특히 우리 조직 내 일인 직무에 대한 관리를 하는 세부적인 내용에는 직무 설계와 분석이 있고 평가가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이 각 단의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요 흐름들을 잘 잡으셔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서 요거는 엄청 많이 그려드릴 거예요. 이거 계속 매번 요거 할 때마다 그릴 건데 여러분도 계속 이거를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고 머릿속에 이거를 이미지화해서 계속 넣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소 같은 거를 찾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제도를 물어봤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인사관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그렇죠? 직무.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어렵게 말을 붙이는 거는 이따가 나중에 문제고 기본 골격은 이거예요. 인사관리, 조직 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관리로서 우리가 직무관리 내용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리에서 학계평 보유방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차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목차. 그래서 우리 책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목차 보면은 목차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 목차 잠깐 보시면
이론적인 기초, 그러니까 인사관리 기본적인 사항들 안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직무관리죠. 그래서 직무관리의 설계, 분석, 평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확보부터 반축까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언급이 되는 거고, 거기에 세부단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책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사관리라는 것들 이제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틀을 자주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때 돼서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진 9회차 동안에 최대한 한번 나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사관리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책이든 봐든 그냥 인사관리가 학문적으로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 내용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사관리를 공부하는 만큼 인적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인적자원이 우리 기업이 가진 자원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자원이 기업에서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드린 건데, 뭐 자원 기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나중에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얘기할 때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일단은 보시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것만 넣으면 됩니다.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서도 답안에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하다. 왜? 여러분 답안을 채점해주는 교수님들은 뭐예요? 인사조직 교수님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흐뭇하게 보실 거지, 그거를 뭐라고 나무라실 분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인사에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가 뭐 경영학에서 어떠한 위치냐, 뭐 이런 것들인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들 뭐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시고, 자, 이 4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이론사가 나옵니다. 이론사. 자, 이론사.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노무사 시험에서 경영학 과목이 인사노무랑 그 다음에 경영조직이 있죠. 두 가지인데 같은 경영학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 경영조직 선택하시는 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얘네 둘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얘네 둘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인사노무는 사실은 얘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인사노무 관리는 포커스 자체가 달라요.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효과를 검증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경영학의 기본인 건데, 인사노무는 약간 그 실용적인 거, 즉 응용이나 적용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제도의 어떤 응용, 적용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여기에는 이론에 대한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론사. 그러니까는 학문적인 이론에 대한 거, 무슨 이론 이런 것들, 이론적인 거는 인사노무에서 배우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되게 적어요. 다 뭐 제도적인 것들 이런 거고, 결국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인사노무에서 추구하는 거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일 거냐, 여기에 더 포커싱이 막혀져 있어요. 어떻게 기업의 효과 적용해서 응용해서 효과를 높일 거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모집 기법에 뭐 새로운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기업의 어떠한 모집 효과성을 높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론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드리지만 우리 인사노무에서는 6가지 이론 정도만 기억하면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그런 응용, 적용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전 거 기출문제, 지금 오늘 이제 자료로 기출문제 나눠드렸는데,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페이지 기출문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슈의 이제 주제별로 분류한 건데,
예를 들어서 환경 및 이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뭐예요? 어떤 이슈를 던져주고 거기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설계하래. 그쵸? 뭐 예를 들어 지식산업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술을 하래. 그 다음에 뭐 다 그런 식이에요. 협력적이냐 경쟁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적자원관리 방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논하래요. 다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아요. 이거를 보통 저는 설계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50점짜리에서 무슨 논술 문제 나오는 것들이 뭐 이슈 같은 것들이 나오면 여기에 적합한 HRM 방안에 대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즉 그게 뭐예요? 야,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이슈에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네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해보고 적용해보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50점짜리 같은 경우나 인사관리에서는 인사관리 자체가 보다 보면은 이제 응용, 적용 이런 거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경영조직은 뭐예요? 책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이론 위주예요. 그래서 온갖 학자 이름도 다 나오죠. 학자 이름 나오고 무슨 모델, 무슨 모형, 무슨 이론 뭐 다 나옵니다. 경영조직은 약간 좀 더 이론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집단 파트, 개인 파트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특히 조직도 조직 이론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조직에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좀 암기할 게 그래서 경영조직은 좀 많습니다. 얘는 좀 암기가 필요해요. 왜? 학자들 이론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자의 무슨 이론이다. 그러면 A 학자분이 주장한 그 이론이니까 정확하게 써야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 경영조직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론들을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조직이 처음에는 웃고서 시작해서 울고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나중에 되면 이거 이제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인사논문은 암기에 대한 것들이 뭐 이것만큼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여러분 자유자재로 여러분의 언어로 만들어만 낼 수 있으면 사실은 뭐 굳이 똑같이 책에 있는 내용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것보다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은 경영학 과목이니까 인사논문 경영조직 똑같이 접근하면 여러분이 피봐요. 그렇죠? 경영조직은 좀 암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다음 학문이나 이제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공부를 더 그만큼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인사논문 관리에서도 이제 몇 가지 나오는 이론 중에 요 이론사와 관련된 이론은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시험에도 출제가 되기도 했고요. 2번 출제됐죠. 2번보다 좀 더 됐는데 최근에 기준으로 본다면 2번 정도 됐어요. 이 이론 이거는 무슨 이론이냐면 우리 인사관리 혹은 경영학 전반에 걸친 그런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체계화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계적 접근, 그 다음에 접근, 그 다음에 전략적 접근. 이렇게 흘러가요. 그렇죠? 기계적 접근, 인간의 접근. 이론사라는 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 기계적 접근. 말 그대로 기계적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이 경영학 과목 자체가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부터 이제 뭐 체계적으로 성립이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공장들이 생기고 이런 공장을 어떻게 효율화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장이 처음 생길 때는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이런 시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리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비효율을 낳고 뭐 구성원들의 어떤 태만을 낳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보다 못한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 테일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과학화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게 뭐예요? 체계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봤더니 이거 봤을 때 이거 개판인 거야. 공장 관리라는 것들이나 뭐 사람에 대한 관리들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철강회사에서 이런 관리자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테일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뜯어가서 체계한 거죠. 여기서 제일 추구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효율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어. 효율화, 그렇죠? 생산성, 다른 말로 하면 뭐 생산성 증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주먹구구식 공장 관리,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면은 비효율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제대로 좀 만져만 주면 하루에 100개도 만들 수 있는데 개판이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10개밖에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뭐예요? 이런 효율화 생산성 여기에다 포커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했던 게 뭐냐? 야, 봤더니 이런 일을 할 때도 딱 매뉴얼이나 혹은 이런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 정도 일을 하는 게 적정한지 표준적인 작업 조건들을 어떻게 설정해 줘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을 조립할 때 과거에는 막 이런 넓은 데서 사람들 여기 3, 4, 5 모여서 대충 조립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라인을 만들고 쉽게 말하면 이 공정에 대해서 나눈다 그러면 뭐 철판 위에서 상판을 만드는 데는 여기서 두 명이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만들고 이게 오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 뭐 다리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공정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하면 그게 효율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학 관리에 대한 것들을 먼저 연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으로서 드러나죠. 그래서 기계적 접근하면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여기 나와요. 그렇죠? 이게 기계적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즉 어떻게 하면 생산이나 공장에서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테일러가 여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 관리로서 이제 내용들을 연구하고 과학적 관리법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사안인 거고 이런 기계 접근에 대한 것들 우리가 시간이 좀 됐네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쭉 할게요. 이거 나중에 그래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